윤미 역시 지금 내가 사진을 돌려주겠다고 불러놓고 그 사진을 다시 찍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을 것이다. 여보세요? 윤미의 목소리는 나른하고 달콤했다. 나릿빛 사진의 추억. 정미경. 안쪽에 작은 형광등이 달린 유리 케이스 위에서 사진은 전체적으로 바랜 듯한 주황빛을 띤 채 펼쳐져 있다. 여름이면 아무 곳에나 피어나는 나리꽃 빛깔이라고나 할까. 컬러 필름으로 찍은 것이었는데 마치 흑백 사진을 붉은색으로 토닝한 것처럼 사진의 컬러는 한 가지 톤이었다. 찍은 지 오래돼서 필름이 변했어요. 보관 상태도 좋질 못했네요. 왜 이렇게 오래 두셨어요? 싹싹하게 생긴 사진관 총각이 사진이 제 빛을 잃어버린 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투로 그렇게 물었지만 나는 1년 가까이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었고 필름을 맡기는 따위의 일에 돈을 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는 것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난방을 하지 못한 반지하의 방엔 벽과 천장에 물방울들이 무수히 매달려 있곤 했다. 사진 속의 여자는 그 물방울들을 보며 내가 모르는 재불 화가의 이름을 말했었다. 더러운 벽의 바탕과 그 위에 맺힌 물방울이 마치 그의 작품 같다는 것이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가 살고 있는 방에 곰팡이 낀 더러운 벽에서 한 폭의 벽화를 읽어내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때 나는 언젠가 그의 그림을 꼭 한번 봐야지 생각했지만 아직도 그걸 보지 못했고 이젠 그 화가의 이름조차 기억에서 지워져 버렸다. 희미해진 건 그의 이름만이 아니다. 습기가 그려놓은 그 벽화 아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얘기들, 지나고 보니 지독히 가벼웠던 맹세들, 사랑하고 다투고 다시 사랑했던 그토록 달콤했던 투쟁의 순간들, 그 모든 것들도 이 사진처럼 제 색깔과 촉감을 잃어버리고 기억 저편에서 나리꽃 빛으로 몽롱할 뿐이었다. 필름을 망가뜨린 건 시간이 아니라 그 지독했던 습기 탓일 것이다. 여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 찍은 사진이었다. 숲이 초록빛을 잃지 않고 있을 때였는데 사진 속의 풍경은 숲도 바위도 사람도 하늘조차도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다. 나하고 같이 여행을 갔고 죽도록 사랑한다고 감히 말했으며 내 앞에서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웃음을 터뜨리며 오줌을 누기도 하던 여자. 맨 다리를 다종류처럼 내 다리에 감고 또 감고서야 잠들었던 여자는 지금 내 곁에 없다. 사진 속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꼭 1년만큼 젊다. 여자는 그동안 어떻게 변했을까? 코닥 필름도 이렇게 변하는데 그 여자인들 어떻게 변하지 않을 것인가? 하긴 적절한 습도와 온도가 조절되는 지상의 공간에서라면 여자는 그때보다 더 싱싱하고 파릇하게 변해 있을지도 모르겠다. 회상 장면의 영화 화면처럼 전체가 붉은 톤으로 덧입혀진 사진 속에서 여자는 몽롱한 표정으로 웃고 있다. 같이 여행 가서 찍은 필름을 맡길 돈도 없을 만큼 내가 어렵다는 걸 알고 여자는 처음엔 괜찮다고 말했고 좀 지나자 한숨을 쉬기 시작했으며 그 다음엔 이유 없이 울음을 터뜨리곤 했었다. 여자가 떠나고 나서야 나는 그녀가 우리의 이별을 생각하고 미리 울었다는 걸 알았다. 그러고 보면 정말 사진처럼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없었다. 여전히 그 방을 떠나진 못했지만 그동안 난 직장을 구했고 오래 묵은 필름을 맡길 정도의 여유도 생겼다. 이제 내게 아무 의미도 없는 사진을 굳이 현상한 건 1년 전 그때와 지금은 달라졌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조건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조건에 나를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직장도 구할 수 있었다. 그 즈음엔 나도 남 앞에서 나를 포장하는 포장지의 무늬 정도는
고를 줄 알게 된 것이다.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개업한 내과의의 아담한 종합병원에서 나는 공식적으론 엑스레이 기사였지만 실제로 내가 해내야 하는 일은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병명만큼이나 다양했다. 존재의 의미를 재는 내 속의 거울 눈금을 조정하고 나자 찾아온 것은 마음의 평화였다. 나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일찍 출근하면 먹을 수 있는 입원 환자를 위한 아침 식사는 내 주식인 라면이나 인스턴트 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맛있었고 습도와 냉난방이 완벽하게 조절되는 병원 환경이 재벌 화가의 벽화가 걸린 반지하 방보다 훨씬 쾌적했기 때문이었다. 다행인 것은 원장이 내 이런 태도를 천성적인 성실함으로 보아주었다는 것이다. 못난 놈들이란 대부분 그렇지 않은가? 무슨 얘기냐면 지난 1년 동안 나는 겉모습보다는 속이 더 많이 변했다는 것이다. 사랑받고 살려면 이쪽에서 먼저 화해의 포즈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화라고는 내본 적이 없는 너그러운 사내의 표정으로 총각에게 대답해 주었다. 서랍 구석에 들어있었어. 오랫동안 정리를 못했던 거지. 그랬군요. 건네준 2만 원을 받고 거스름돈을 챙기던 총각이 참지 못하고 기어이 한마디 했다. 재밌는 사진도 있던데요. 재밌는 사진? 어떤 사진을 얘기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녀석 앞에서 사진을 하나씩 체크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클릭 몇 번이면 동영상 포르노가 뜨는 판에 사진이 재밌으면 얼마나 재밌겠어. 자식, 아직 철이 없어서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안 돼 있군. 조금쯤 야한 사진이 있었다 한들 못 본 척 해야지. 그러나 그런 충고까지 해주기엔 요즘 난 병원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한다. 환자에게 풀길 없는 화두나 픽픽 던지는 원장 대신 환자들은 자상한 내게서 병의 전망과 비방까지 알아내려 한다. 환자들은 내가 불성실한 역술인처럼 두루뭉술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해 주는 걸 듣고 또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나는 사진관 총각에게는 무심하게 한마디 해주고는 밖으로 나왔다. 그랬어? 얼굴에 와닿는 바람이 삽삽했다. 나는 괜히 사진을 현상했다는 생각을 얼핏 해본다. 그때보다 나빠진 건 하나도 없다. 가끔 지독하게 외롭다는 것 외에는. 기온이 좀 더 내려가고 난방을 시작하면 벽의 물방울들도 사라질 것이다. 이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마음의 끄트머리에 그 여자는 남아있는 것일까? 주머니에 손을 넣어 사진의 뾰족한 모서리를 쓰다듬어 본다. 사진관 옆에 빵집에 들러 통밀과 보리가 섞인 식빵을 샀다. 생크림이 잔뜩 얹힌 조각 케이크에도 잠시 눈길을 주었지만 포기했다. 병원을 직장으로 가진다는 건 일상에서도 건강에 대해 과잉 염려증 환자처럼 살게 되는 것을 뜻했다. 동네 입구의 백반집에서 저녁으로 육개장까지 먹고 들어온 나는 천장과 벽에 온통 매달린 물방울들을 한번 휘 둘러보았다. 이 집을 그리워하게 될 날도 있을 것이다. 다음 여름이 돌아오기 전엔 이 집에서 나갈 계획이니까. 뜨거운 걸 먹고 언덕을 걸어 올라와서 그런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더운 느낌이 갈증과 함께 속에서 확 올라왔다. 나는 냉장고에서 캔맥주 하나를 꺼내 들고 책상에 앉았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가벼운 알코올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면 사진을 넘겨보다가 총각이 말했던 재밌는 사진을 발견했다 한들 여자에게 새삼스럽게 전화를 해보겠다는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긴 인생에서 무엇이든 한 가지만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탄 고기와 지나친 음주가 연합하여 종양을 만들고 폭우와 허술한 뚝이 만나야 재앙이 시작되며 돈과 사랑이 둘 다 사라졌을 때 연인들은 헤어지게 되지.
지난 여행지의 싸구려 여관방에서 찍은 사진일 것이다. 제대로 된 누드 사진이 아니라 찍은 사람이나 피사체나 깔깔거리며 찍었음이 분명한, 사진에서 음영이 짙은 모래 언덕처럼 보이는 여자의 등의 곡선을 보았을 때 나는 그 등을 만질 때 느꼈던 감촉, 어떤 공격성도 느껴지지 않던 고요한 평화의 느낌이 그리워졌고 그만 울고 싶어졌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참담하고 절망적인 순간을 혼자 견뎌왔는지, 무엇보다 버려진 아이가 그러하듯 스스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는지를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었다. 나는 여전히 기억하는 여자의 전화번호를 떠올리고는 어쩌면 그동안 한 번도 여자에게 전화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그토록 지독할 수 있었던 자신이 놀랍기까지 했다. 여보세요? 윤미의 목소리는 그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하기사 목소리라는 게 쉬 변하는 게 아니지. 나야. 내 목소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아무 말이 없는 걸로 봐서 윤미도 내 목소리를 알아들었을 것이다. 잘 지내지? 그럼. 자긴 어때? 나도. 형식을 갖추어 안부를 묻고 보니 둘 사이의 거리감이 명확해졌다. 그러고 나니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왼손으로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나릿빛으로 타오르는 사진들을. 마음이 고즈넉해졌다. 작은 창으로 늦여름의 밤이 오고 있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갔던 여행 생각나? 지금도 가끔 생각하는 걸. 그랬어? 그때 찍은 사진들을 오늘 찾았어. 책상을 정리하는데 서랍 구석에 들어있더라. 사진을 보니 그 여행 이후로 이토록 밝고 행복했던 시간들은 없었던 것 같아. 재밌는 사진이 몇 장 있어. 괜찮다면 돌려주고 싶은데. 재밌는 사진. 나도 어느새 사진관 총각의 말을 빌리고 있었다. 그래? 윤미는 짧은 순간 생각하더니 재빨리 결정을 내렸다. 그냥 찢어서 버려줘. 받아도 가지고 있을 만한 사진도 아니잖아. 그럴까? 전화로 몇 마디 얘기를 주고받았을 뿐이지만 나에게는 어느새 둘 사이의 거리감이나 1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조차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지난 여름날의 두 사람, 서로에게 한없이 친절했고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해질녘이면 누군가 먼저 전화를 해서 보고 싶다고 말했고 우리 집에 왔을 땐 언제나 사랑을 나누었던 그 시간 속으로 돌아가 있었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자존심이 연락을 할 수 없게 했노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 말을 하게 되면 혼자 지냈던 시간들은 거미줄이 잔뜩 쳐진 습한 동굴을 더듬어 나온 것처럼 온통 어둡고 막막하기만 했노라는 얘기도 응석처럼 덧붙이게 될 것이다. 지금 찢어줘. 그럴 거지? 그럴게. 가끔 전화해도 될까? 그러든지 그럼. 싸늘하진 않았지만 윤미의 목소리는 사무적으로 돌아와 있었다. 누군가와 같이 있는 걸까? 하긴 오랜만이기도 했고 갑작스럽기도 했다. 나는 사진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았다. 그렇다. 치기 어린 사진들을 둘이 보고 낄낄대기나 할 것들이지 보관해 둔다거나 누군가에게 보일 만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나는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사진을 세로로 가늘게 자르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 흩어진 조각들은 무의미한 나릿빛으로 빛날 뿐 핀트가 어긋난 어두운 그곳도 오후의 모래 언덕처럼 따스했던 등의 곡선도 사라져버렸다. 이마에 땀이 배어나왔다. 가윈날 아래 팔이, 다리가, 엉덩이가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잘려나가긴 했지만 사진이란 허상일 뿐 이마에 밴 땀은 육체의 훼손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잘려나가는 사진에서 들리는 듯한 비명소리는 그러니까 기억이라든가 흘러가지 않고 내 속에 고여있던 시간 혹은 지나치게 익은 과일이 내는 땀냄새 같은 것들이 지르는 것이었다. 나는 가위를 서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 이번엔 필름을 자르기 시작했다. 이가 잘 맞지 않아 가끔 필름을 씹기도 했고 지루해진 나는 나중엔 뭉텅뭉텅 되는 대로 잘라버렸다. 가위를 서랍에 넣고 쓰레기통에 사진과 필름 조각을 쓸어 담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나야. 윤미였다. 그 사진 말이야. 생각해 보니까 돌려받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떡하지? 방금 다 잘라버렸는데. 그랬어? 아이 참. 아무래도 가지고 있기엔 좀. 그래서가 아니고 다 잘라버렸단 말이야? 그래, 다 잘라버렸어. 할 수 없지 뭐. 그럼 그거 잘 버려줘. 갑자기 무거워지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보니 기억 속에 방자한 프로포즈가 하나씩 떠올랐을 것이다. 돌려받아서 직접 처리하고 싶은 것이 여자의 마음일 것이다. 난 방 안에 쓰레기통을 들고 나와 부엌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 눌러 담았다. 쓰레기는 목까지 차고 넘쳐 필름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나는 슬리퍼를 신은 발을 봉투 속으로 넣어 쓰레기를 꾹꾹 밟았다. 발을 넣은 채 봉투의 한쪽 끈을 묶고 발을 빼고 나서 나머지 끈을 마저 묶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필름 조각들을 봉투의 틈으로 남김없이 밀어 넣었다. 맨 마지막으로 집어넣은 조각엔 반쯤 펼쳐진 윤미의 손이 보였다. 나는 그 손이 내 몸에 닿았을 때의 체온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며 봉투 사이로 밀어 넣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대문을 여는 나를 보고 주인 아주머니가 방충망 너머로 한마디 했다. 음식물 쓰레기는 없지? 요만한 생선 토막만 있어도 고양이들이 봉투를 갈갈이 찢어선 사람 나자빠지게 해놓는다니까. 집에서 밥도 안 해먹는 걸요 뭐. 에구 젊은 사람이 그래서 어째. 사먹는 밥이 살로 가나. 한 조각의 진정도 깃들지 않은 목소리로 해주는 걱정이란 혼자 사는 사람을 더욱 비애롭게 한다는 걸 가르치느니 내가 좀 쓸쓸하고 말지. 씩씩하게 살아왔는데 느닷없이 하게 된 윤미와의 통화는 혼자 누운 잠자리에 허전함을 깨우쳐 주었다. 떠난 여자의 체온을 떠올린다는 건 묵은 잡지에서 지난해의 별자리 운세를 읽는 것만큼이나 부질 없는 짓. 자신의 감정만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행운도 손에 쥘 수 있겠군요. 따위에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읽는 것과 같지 않을까. 버렸다고 해버리고 가지고 있을 걸 그랬나. 나는 잠들 때까지 머릿속으로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았다. 그래도 오랜만에 쓸쓸하지 않은 밤이었다. 아득한 곳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다. 오랫동안 내겐 방문객이 없었다. 나는 베개 속으로 얼굴을 푹 파묻어 버렸다. 달콤한 꿈의 언저리에서 조금 더 머무르고 싶었다. 누군가 초인종을 간격도 없이 눌러대기 시작했다. 아마 주인집에 찾아온 손님이 아래쪽에 붙은 내 초인종을 잘못 눌렀을 것이다. 창이 환했다. 늦잠을 잤구나. 나는 반바지를 꿰고 셔츠의 단추를 대충 손으로 여민 채 나갔다. 철제 대문에 조잡한 사방 연속무늬 사이로 윤미가 보였다.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내 방으로 바로 들어왔다. 그대로네. 애매하고 서먹한 인사를 그렇게 건네고는 바로 물었다. 사진은? 버렸는데 어제 버리랬잖아. 아이 참. 윤미는 방을 둘러보더니 형사처럼 물어보기 시작했다. 어디다 버렸어? 쓰레기통에. 저 쓰레기통? 방구석의 쓰레기통에 달려갈 기세로 되물었다. 그랬다가 봉투에 담아서 버렸지.
그 봉투는 어딨는데? 대문 밖에. 그러자 그녀는 당장 쪼르르 달려나가 대문 밖을 내다보곤 들어왔다. 없는데? 수거해 갔겠지. 그냥 버렸어? 걱정 마. 가위로 잘라버렸으니까. 아, 참. 새침해 있더니 할 수 없다는 듯 그랬다. 필름이라도 줘. 필름도 버렸어. 설마. 자기는 필름은 늘 모아두잖아. 옛날 얘기지. 필름도 잘라서 버렸어? 그랬어. 믿을 수 없다는 것 같기도 하고 짜증이 난 것 같기도 한 표정으로 윤미는 그대로 서 있었다. 정말이지? 나는 앞에서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묻는 여자의 말투와 건조한 갈색 눈동자를 보며 우리 둘 사이는 코닥 필름보다 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다는 걸 알았다. 왼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오른손으로 옮겨 쥐며 윤미는 말해주었다. 나 결혼해. 말없이 바라보는 내가 뭔가를 묻고 있다고 느꼈는지 윤미는 덧붙였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자기도 알만한 사람이야. 그 남자에 대해 조금쯤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데 예의는 아니라고 느꼈는지 그러고는 입을 다물었다. 사진은 걱정 마. 내 목소리는 습기 없이 버석거렸다. 필름 하나 현상할 돈이 없던 희망 없는 인간임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현상해서 전화까지 했을 땐 비열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쯤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윤미를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다. 다만 남들은 환히 꿰뚫어 보고 있는 내 실상을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쓰라림까지 어쩔 수는 없었다. 방이 차다. 그땐 습하고 더웠었는데 난방을 안 했어. 새벽엔 서늘한데 따뜻하게 해놓고 지내. 발 시리겠어. 급하게 오느라고 그랬는지 바지 아래 윤미의 발은 맨발이었다. 안아줄래? 혼란스럽긴 했지만 나는 윤미의 등에 팔을 돌려 가만히 안았다. 날숨을 쉴 때마다 더운 콧김이 얇은 셔츠를 뚫고 내 가슴에 와닿았다. 마음이 헝클어졌다. 안아달라는 건 예정을 생각해서 사진 따위로 자신을 괴롭힐 생각은 제발 말아달라는 하소연처럼 느껴졌다. 도화지만한 조각창 밖으로 토끼 모양의 구름이 떠 있었다. 하늘색을 보니 정말 가을이 오는 모양이다. 출근하면 시간은 정말 빨리 흐른다. 공식적으로 나는 엑스레이 기사지만 직원들 사이에 해결사 노릇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접수 창구에서 교통 정리를 해주어야 할 때도 있으며 환자에게 의료 상담까지도 해주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피사체를 찍다가 보이지 않는 피사체를 찍어야 하는 일이 처음엔 이상했다. 그랬는데 오래지 않아 나 자신이 점점 엑스레이 눈을 가진 사람처럼 환자의 겉모습을 보고서 그의 위장이나 간의 크기, 모양이나 상태까지를 짐작할 수도 있게 되었다. 대체로 느낌 좋은 여자들의 위장도 예쁘게 생긴 편이다. 연민을 기대하는 불안한 눈빛을 가진 인간을 기계 위에 올려놓고 버튼을 누르면 겸손해 보이는 흰 뼈나 개구쟁이처럼 명랑한 위가 떠오르는 일은 처음에는 내게 마술 같았다. 오래도록 내가 눈에 빤히 보이는 사물들을 이너지에 담아내고는 기꺼워했다는 게 요즘은 좀 우스워졌다.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사물의 겉모습에 카메라를 대고 포착해낸 순간이 무언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고 예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던 날들은 이제 아득하다. 병원에서의 티타임이 일정한 시간에 있는 건 아니다. 의자가 모자라 환자가 서 있기조차 하던 오전 시간이 지나고 오후에 어느 순간 대기실 의자들이 비게 되면 제일 막내인 미스오가 찬물을 올리고 부은 다리를 주먹을 탕탕 치면서 좀 쉬었다 해요 하면 그때가 티타임이 되는 것이다. 3시나 4시가 될 때도 있었고
유난히 환자가 많은 날은 건너뛰기도 했다. 목요일은 일주일 중에서도 비교적 한가한 날이다. 대기실은 모처럼 조용했다. 포트에 물을 부으며 미쏘오는 순대가 먹고 싶다고 했다. 우리 사다리 타기로 해요. 순대랑 떡볶이 사올게요. 김 간호사가 처방전에 사다리를 그렸고 나는 손을 저었다. 오늘 내가 쏠게. 와, 사무장님 웬일이에요? 돈 10,000원에 사무장 승진이야. 나는 10,000원을 꺼내 미쏘오에게 건넸다. 간하고 허파 많이 달라고 해. 최 간호사 살이 달리 찌는 거 아니지. 점심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빵은 점심이 아니야. 환자 치닥거리가 얼마나 막노동인지 아시면서. 원장님 너무 웃기지 않니? 여름 가기 전에 휴가 준다고 했잖아. 하루 쉬면 수백이 날아가는데 날아도 쉽지 않을 거야. 사실 나로선 커피보단 세 여자의 수다가 더 즐겁다. 노가다 판이라 부르는 여기서 같이 부대끼다 보니 내 앞이라고 내숭을 떨지도 않았고 거의 육친스러운 친밀함을 보여주는 세 여자의 예측 불허의 수다를 듣고 있으면 몸에서 비늘처럼 피로가 툭툭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그러고 보면 까닭없이 세상이나 여자와 불화하는 놈만큼이나 미련한 인간은 없지 않을까 싶어진다. 그래서 출입문이 벌컥 열리며 몸피가 문에 꽉 찰만한 사내 넷이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래주겠다는 듯 여유와 너그러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웃음 띤 얼굴로 그들을 맞게 되었다. 웃어? 웃는 얼굴이 필요 이상 그들의 비위를 건드린 모양이다. 놈들은 실내를 빙 둘러보더니 발은 안 아프고 소리만 요란한 것들을 걷어차기 시작했다. 플라스틱 쓰레기통이나 입구에 줄지어선 링거거리 같은. 조폭? 입모양만으로 김 간호사가 묻자 최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다. 원장 안 나와? 이거 병원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외친 놈이 양복 윗도리와 쫄티를 순식간에 벗어던지며 앞으로 나섰다. 비늘 하나하나가 선명한 용의 목이 가슴을 향해 내려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등 쪽으로 넘어가도록 그려진 문신이었다. 초음파나 엑스레이 기사를 하다 보면 갖가지 모양의 문신을 보게 되고 어지간한 건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는다. 침묵을 깬 건 최 간호사였다. 어머, 칼라 문신이야. 나는 어이가 없었다. 사람들은 사태의 본질보다 껍데기에 열광할 때가 많지. 우선은 아둔해 보이는데 그건 상황을 뒤집는 놀라운 반전의 효과를 불러올 때도 있다. 그런 태도는 적으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즉각적인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킨다. 자신에게 열광하며 천진난만하게 깜빡거리는 눈동자에 전의를 느끼거나 폭력을 휘두를 사내는 없을 것이다. 칼라 문신은 자신을 알아준 간호사에 대한 답례인 듯 발길질을 멈추고 옷을 걸쳤다. 나는 최 간호사에게 눈짓으로 원장에게 알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최 간호사가 원장실에 간 사이 칼라 문신이 내 앞으로 다가와 섰다. 내 앞가슴에 달린 명찰을 지그시 내려다보며 네가 이성민이다 이거지? 하더니 문을 열고 나오는 원장에게 돌아섰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태의 발단은 나라는 걸. 왜 이러십니까?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면 일생 동안 몇 번은 멱살 잡힐 각오쯤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던가. 이유도 밝히지 않고 횡포를 부리는 놈들에게 묻는 말 치고는 원장의 목소리에는 어떤 노여움의 흔적도 감정의 흔들림도 없었다. 칼라 문신의 대답도 무척 온건했다. 지나가다 들러봤어요. 의학 분업은 잘 되고 있는지, 아픈 놈들 환자 대접은 잘 받고 있는지. 가자, 얘들아. 그때 막 미쏘오가 까만 비닐봉투를 치켜들고 들어오다가 사내들과 부딪혔다. 에이씨, 조심해.
미스 오는 허헉 소리를 내며 봉투를 떨어뜨렸다. 순대 몇 토막이 대구르르 굴러나왔다. 그 위로 구둣발들이 우르르 몰려나갔다. 요즘 특별히 불만을 품었던 퇴원한 자 있었어? 원장이 최 간호사를 향해 물었다. 아니요, 없었어요. 원장님, 신고할까요? 다친 사람 없지? 그럼 됐어. 이 기사 정리 좀 하고. 원장은 별말 없이 원장실로 들어갔다. 단지 이름표를 보고 내 이름을 부른데 불과했을까? 아닐 것이다. 칼라 문신이 나를 쏘아보던 눈빛에는 어떤 경고가 담겨 있었다. 원장에게 왜 자신들이 왔는지 말하지 않은 건 해고당하는 것보다 내가 시스템 속에 얽혀 있을 때 협박이 더 유용하다는 걸 알기 때문일 것이다. 어머, 얘 영화 같지 않니? 이 기사님이 한 뭇을 했어야 되는데 얘 혼자서 넷을 어떻게 해? 혹시 알아? 이 기사님의 부모님의 원수들인데 죽인 줄 알았던 외아들이 살아있는 걸 알고 제거하러 왔는지. 너 비디오 엄청 보는구나. 근데 순대 어떡하니? 언니, 떡볶이는 괜찮아. 안 터졌어. 이 기사님, 일단 같이 먹고 하자고요. 퇴근을 하고 돌아왔을 때 골목 입구에 윤미가 서 있었다. 너였니? 난 아니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 결혼할 사람. 너 그렇게 대단한 분이랑 결혼한단 말이야? 폭력배와 결혼하느냐고 묻는 것처럼 느꼈는지 윤미는 펄쩍 뛰었다. 아니, 그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지.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기에 이 난리를 겪어야 돼? 전화했을 때 사실은 같이 있었어. 지난 일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은 아니야. 세상이 워낙 험하다는 거지.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해. 때로 남자에겐 명예가 인생의 전부일 때가 있잖아. 아하, 그렇게 대단한 분과 결혼하게 됐다고? 왕가의 후예인가? 처녀성 검사는 안 해? 나는 내 목소리가 제발 평정심을 잃지 않기를 바랬다. 떠난 애인이 잘 되는 거 남자들이 더 못 본대. 돌아가서 그렇게 전해줄래? 잘 되고 못 되는 거 관심 없다고. 사진을 찾았기에 돌려주려 했을 뿐이라고. 그래도 우리 결혼식이 매스컴에 나고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억하심정이 생길 수가 있대.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병원까지 찾아가서 난리친 건 미안해. 그 사람은 자기가 사진을 숨겨놓았다고 생각해. 만약 그렇다면 그냥 돌려줘. 그 사람은 뭐든지 할 사람이야. 나도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사진 프린트해서 결혼식장에 뿌려줄까? 윤미의 안색이 눈에 띄게 변했다. 그 사진 안 버렸구나.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지? 부탁이야. 자길 위해서라도 돌려줘. 언제부터 그렇게 날 위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사진은 없어. 가위로 잘라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대문 밖에 내놓았고 아침에 보니까 봉투는 없었어. 구청에 물어봐서 매립지에라도 찾아가서 뒤져볼까? 윤미는 복잡한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었다. 난 자기 말 믿어. 근데 그 사람은 안 믿어. 문제는 그거야. 그냥 몇 장의 사진일 뿐이야. 웃으며 찍는 바람에 흔들려서 누구 얼굴인지도 알 수 없어. 게다가 필름이 상해서 온통 불그스레한 물감에 적신 것처럼 돼버렸다고. 그리고 나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나 사진 따위를 믿기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인간은 아니었잖아. 윤미의 눈을 들여다보며 한자 한자 새기듯 천천히 말해주었다. 늦은 오후에 검은 양복 넷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나는 자료봉투를 들고 막 원장실로 가던 참이었다. 칼라 문신이 내게로 슬슬 다가오더니 봉투를 빼서 열어보았다.
이것도 사진은 사진이구마. 위장약 선전에서 보던 거하고 똑같이 생겨버렸네. 어떤 년 밥통인지 징하게 앙증맞다 고거. 그러고는 봉투에 도로 담아 얌전히 돌려주었다. 나머지 셋은 출입문 앞에 나란히 섰다. 의자에 앉아있던 환자들이 겁에 질린 눈빛으로 간호사들을 바라보았다. 또다시 나타날 줄은 생각을 못했던지 간호사들은 폭력적인 분위기였던 어제보다 더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칼라 문씨는 책꽂이에서 패션 잡지 하나를 빼들고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 의자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환자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다양한 각도로 비틀었다. 진료실에 들락거리는 최 간호사가 원장에게 얘기했을 때 원장은 나와보지 않았다. 20여 년 의사 노릇을 하면서 지켜온 어떤 의료사고든 상대방이 요구하기 전엔 이쪽에서 먼저 나서지 않아야 한다는 나름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그러니 나로서도 이 일의 발단이 나이며 애초에 빗바랜 몇 장의 사진 때문이라는 장황한 고해를 할 기회가 없었다. 누구도 왜냐고 묻지 않았으니까. 6시에 병원 문을 닫을 때까지 아무런 험악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문 앞에 서 있던 사내들은 다리 근육을 자랑하듯 몸 한 번 비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냈다. 앞장선 칼라 문신을 따라 셋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 간호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딱 벌리고는 그동안 참고 있던 수다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머머, 쟤들 생각보다 순진하지 않니? 눈빛이 뜻밖의 순수하더라. 문 쪽에 서 있던 앤 어려 보이던데 미스오 또래일걸? 내일 오면 인사나 트고 지내. 내일 또 온다고 그랬어? 근데 맨날 검은 양복만 입고 다니면서 패션 잡지는 왜 보니? 그렇게 궁금하면 내일 오면 물어봐. 나로선 위가 곤두서서 쪼그리고 앉아 고개만 숙이면 낮에 먹은 오징어 덮밥이 그대로 쏟아질 것만 같았다. 제잘거리는 목소리들이 아련해졌다. 몸이 안 좋다며 뒷정리를 부탁하고 먼저 나왔다. 식은땀이 셔츠 깃에 배어 차가웠다. 생의 밑그림은 불안과 모호함과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란 걸 잠시 잊고 살았다. 어둡고 추운 거리를 오래 걷다 보면 불 켜진 모든 창 안은 순결한 기쁨으로 가득해 보이지. 손톱으로 긁어내기 전엔 밑그림은 보이지 않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운명의 문신이 내 어깨 어딘가에 새겨져 있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견고한 지도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병원 모퉁이에 기대어 서서 윤미에게 전화를 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니? 성민 씨,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은혜를 갚고 싶어하는 잉어처럼 선의로 가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질 수도 없었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사진을 돌려줘 버리면 되잖아. 어제까지의 기억을 지워버린 사이보그에게 하듯 사진을 없앤 전말을 다시 얘기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머리를 저었다. 1년이나 지난 지금 사진 때문에 전화를 했다면 그 사진을 없앨 리가 없다고 그 사람이 그랬어. 그 사람이 자꾸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믿어져. 성민 씨가 그런 사람 아니란 건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야.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 건 이제 소용이 없어. 그 사람이 납득하기 전엔. 어떻게 하면 납득이 되는데? 사진이 없다는 건 납득시킬 수가 없게 됐어.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다음 날도 달라진 건 없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나자 찾아온 그들은 오늘도 병원 업무를 조금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듯 조심스럽게 문 앞에 도열해 있었고 칼라 문신은 여전히 패션 잡지를 뒤적였다. 눈에 띄게 손님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신고를 하거나 따질 만큼 서투른 원장도 아니었고 간호사들도 이젠 겁내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사단은 미스 오로부터 시작되었다.
커피물을 올리던 미스 오가 커피 드시겠어요? 하고 물어본 것이다. 문 앞에 서 있던 녀석이 안면 근육을 풀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잡지를 의자에 가만히 내려놓고 칼라 문신이 일어서서는 그 앞에 가서 섰다. 너 지금 놀러 나왔냐? 시방 시시덕거리라고 세워놓은 줄 알아?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 것도 화난 기색도 아니었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다. 그러나 양복을 입은 채로 섀도우 복싱을 하듯 가볍게 시작된 그의 액션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에너지와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나머지는 주먹질에 가세하지도 말리지도 않은 채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맞으면서 녀석은 단 한 번의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주먹질은 놈이 바닥에 널브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피범벅이 된 얼굴을 시멘트 바닥에 대고 더 이상 꿈틀거리기를 그만두었을 때 멈추었다. 가자. 칼라 문신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둘이서 재빨리 양쪽에서 쓰러진 놈을 일으켜 세웠다. 가장 두려울 때란 목이 졸릴 때가 아니라 손이 내 목 가까이 다가올 때이다. 끌려나간 놈이 나는 오히려 부러웠다. 대기실의 고요를 깨고 최 간호사가 먼저 감탄을 했다. 액션 죽이지 않니? 영화보다 낫다. 그래서 라이브 하는 거야. 남자는 뭐니 해도 검은 양복에 흰 셔츠가 제일 섹시한 것 같아. 아침에 불을 켜놓고 나갔구나. 문틈으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다. 맞은 게 나였던 것처럼 피의 잔상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열쇠를 넣어보니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헛개비처럼 사는군. 불은 켜놓고 문도 안 잠그고 나가다니. 방문을 열었을 때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작은 다락문이 열려 있었다. 그 속에서 검은 덩어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칼라 문신이었다. 새삼스레 놀랄 것도 없었다. 열린 쪽문 사이로 흐트러진 내 삶의 찌꺼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별걸 다 모아놓았네요. 뜻밖의 다소곳한 말투였다. 사진은 없군요. 그의 얼굴이 슬픈 빛을 띠었다. 나는 다락으로 들어가 그의 옆에 앉았다. 커다란 덩치를 감싼 광택이 유난한 검은 양복도 그의 낙담과 두려움을 감싸주진 못하는 것 같았다. 사진을 찾아가지 못했을 때 그가 당할 일이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어떤 이유나 설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 다른 사진이 있을지도. 우린 나란히 앉아 칼라 문신에게 1차 심사된 박스들을 새로 뒤지기 시작했다. 인물이라고 분류된 박스부터 조사를 했다. 누드 사진들도 꽤 있었지만 윤미의 것이라고 우길 만한 건 없었다. 모델들은 지방이 녹아내릴 것처럼 풍만해서 안으면 골반뼈가 먼저 부딪히는 윤미의 몸매와는 거리가 멀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진조차 얼굴의 윤곽에서 너무 차이가 났다. 이런 사진 찍을 땐 어지럽지 않나요? 처음엔 그랬죠. 저 박스 속에도 사진이 있어요. 저건 기자재들이죠. 현상액이나 인화지 같은. 직접 사진을 뽑기도 하나요? 뭐 옛날에 많이 할 때야 그랬지만 요즘은 그냥 맡기죠. 오래된 것들이에요. 선생도 작품집이 있습니까? 갑자기 선생이라 불린 내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자 그는 머쓱하게 웃었다. 가까이서 보는 그의 눈이 생각보다 맑아 나는 좀 놀랐다. 예술가시잖아요. 이것들을 보니까 버섯긴 해도 내가 보는 잡지에 있는 것들 사진과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차이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예술가. 나는 그의 눈을 피해 고개를 숙였다. 이 즈음에 나는 인생의 바닥을 떠나왔다고 생각했다. 차갑고 어두운 수면을 벗어나 참았던 들숨을 내뱉으며 이제는 삶이 주는 달콤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날들이
가까웠다고 생각했다. 아니었다. 다락의 바닥에 펼쳐진 내 사진들, 일용할 양식과 바꾸고도 그토록 나를 포만하게 해주었던, 그러나 이제는 함부로 박스에 처박아둔 기자재들. 베르나르포 콩이나 만 레이의 사진집들이 붉은 노끈으로 묶여져 쌓여있는 것들을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지금 내가 그것들과 씨름했던 진창의 시간보다 더 어둡고 끈적이고 가망 없는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다는 사실을 아프도록 생생하게 깨우쳐 주었다. 와, 이건 나무들의 누드네요. 그가 건네준 사진은 숲에서 앵글을 하늘 쪽으로 잡고 찍은 잎을 모두 떨군 나무들이 다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찍은 사진이었다. 우린 이제 먼지 풀썩이는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사진 속의 나무처럼 머리를 맞대고 손에 잡히는 사진을 품평하기 시작했다. 콘크리트 건물도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니 느낌이 다르네요. 이 사진을 보고 있자니 나도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네요. 이건 어디예요? 어릴 때 내가 살았던 동네 그 골목길 같아. 그러니까 사진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사실은 흘려버리는 것들을 담아두는 기억의 창고 같은 거군요. 검은 양복을 벗어버린 그의 팔뚝에 푸른 용 비늘 몇 개가 날리고 있었다. 그거 지워져요? 나는 문신을 가리키며 물어보았다. 제 몸을 처음 보듯 찬찬히 살피더니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려울 것 같죠? 그의 얼굴은 좀 침울해졌다. 나이 들면 좀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아무래도. 아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걔 걱정 마세요. 시스템 속에서 걔 역할이 그거니까. 불만 같은 거 없어요. 주먹이란 우리들한텐 존재의 증명이니까. 그가 갑자기 쓰는 문자에 나는 속으로 실소했다. 사진을 못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사진. 잊고 있었던 듯 그의 얼굴이 우울해졌다. 가져가야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윤미의 사진은 한 장도 없었다. 늘 그 색깔의 양복만 입습니까? 일할 때만요. 나도 흰 바지나 주황색 재킷 같은 옷도 있어요. 그런 걸 입어요? 그냥 상징적인 거죠. 옷장에 걸어놓고 보면 나도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처럼 생각되니까요. 그렇군요. 아까 돌아가서 어렵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웃기지 마. 내게 불가능이란 없어. 정말 그 여자 사진은 없어요. 이 선생, 정답은 출제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요. 나는 칼라문신을 쳐다보았다. 짧게 깎은 머리 아래 배연한 땀방울이 백열등 불빛에 반짝였다. 두려운 것일까? 그 여자를 불러요. 사진을 돌려주겠다고. 그 여자만 오면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카메라도 인화지도 현상액도 모델도. 그때 한 걸 지금 못할 건 뭐요? 버티면 한두 대만 패면 된다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치겠네.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사진이 아니에요. 자기 힘의 확인이지. 하찮은 진실 따위가 아니라고요.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포켓에서 핸드폰을 꺼내 내게 건넸다. 에이씨,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게 인생이잖아. 안 그래요?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다. 피부 바깥으로 터져 나올 것 같은 그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근육이 불빛에 번들거리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의 등 뒤에 숨어 말하듯 그의 목소리는 연약하게 떨려 나왔다. 나는 구석에 밀쳐져 있는 귀퉁이 찢어진 박스를 끌어냈다. 현상 탱크도 있었고 현상액도 있었다. 그 병을 바라보자 후각과 함께 작업에 대한 내 열망까지 자극하던
시큼한 현상에게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 했다. 유령처럼 흔들거리며 떠오르던 사진들을 바라볼 때에 설레던 느낌도 되살아났다. 흑백 필름으로 찍는다면 이 시스템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제 빛을 잃었던 그 사진을 재현하려면 칼라보다는 흑백으로 찍어서 다시 토닝 처리하는 쪽이 나을 것이다. 박스 속엔 붉은색 토너도 있었고 인화용제 그리고 픽서로 쓸 수 있는 D76도 보였다. 완벽했다. 나는 칼라 문신을 쳐다보았다. 그랬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로 이루어진 게 인생이었다. 그 말은 발포정처럼 내 머릿속에서 거품을 내며 천천히 풀어졌다. 약효를 기다리는 연약한 환자처럼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나는 핸드폰을 받아서 번호를 꾹꾹 눌렀다. 칼라 문신이 박스 속에서 카메라를 꺼내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내게 카메라는 이제 보이는 세상을 기록하거나 숨겨진 피부 한꺼풀 아래에 장기를 찍는 것에서 나아가 보이지 않는 것과 부딪히고 필살기의 에너지를 방어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되어줄 것이다. 한때는 내 영혼을 성장시켰고 이후엔 더운 밥이 되어주었으며 이제 가파른 벼랑에서 추락하려는 내 생을 붙들어줄 사진. 생각해보면 길지도 않은 생에 나는 피사체와 용도가 다른 사진들을 무수히 찍어왔다. 이제 지난 나의 생을 돌이켜보려면 그 시절에 내가 찍은 사진들을 기억해보는 것이 빠를 것이다. 떠나기 전날 밤 윤미는 소리 없이 울면서 나를 안았었다. 사랑한다고 말했으며 내가 안고 있는데도 안아달라고 내 품을 파고들었다. 그런데도 여자가 다음날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 패시미스트는 없을 것이다. 우주의 이면에 닿을 수 없는 것처럼 가장 가까웠던 타인의 경우도 결국 그러하지 않았는가. 윤미 역시 지금 내가 사진을 돌려주겠다고 불러놓고 그 사진을 다시 찍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을 것이다. 여보세요? 윤미의 목소리는 나른하고 달콤했다. 그 나릿빛 사진을 찍던 날 우리는 행복하고 또 행복했었지. 그러고 보면 정말이지 사진만큼 우리에게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없지 싶다.